여러분은 본받고 싶거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공을 뒤따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부터 우리가 따라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두 아는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세계적인 부자의 수식을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은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의 10대 때부터 현재까지 연령대별로 겪었던 일과 그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워런 버핏의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현재의 워런 버핏을 만들어준 젊은 시절의 워런 버핏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 책 지금 시작합니다. 6세 때부터 대학원까지의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6세 때 오하이오주에서 가족끼리 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콜라를 25센트에 사서 50센트에 팔았다. 이게 그의 첫 인생 수익이다. 작은 돈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이 재밌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지에서는 껌과 콜라를 같이 팔기 시작했는데 껌보다 콜라 수익이 더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았다. 이때부터였을까 코카콜라 주식에 대한 워런 버핏의 사랑이 시작한 것이. 10살 때에는 오마하 도서관에 있는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두 2번씩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고 관심이 생기는 책은 여러 번 읽는 것이 이때부터 습관이 되었다. 돈 모으는 것을 좋아했던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워런 버핏의 아버지는 증권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 덕에 워런 버핏은 시간만 나면 아버지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토요일 아침이면 사무실 칠판에 분필로 주가를 적을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때만 해도 주식 중개인은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버핏에게는 아버지의 직업이었기에 친숙한 일이었다. 주식을 다룬 책과 자료들이 항상 곁에 있었고 언제든 그 자료들을 읽을 수 있었다. 워런 버핏에게 주식 투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잘 아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1942년 봄 11세가 된 버핏은 이제껏 모은 120달러를 가지고 난생 처음 주식 투자를 했다. 주식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에 아버지가 고객에게 판매하던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 누나 도리스도 설득하여 총 3주를 사게 했다.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해 매일 누나의 잔소리를 들었고 버핏은 책임감을 느꼈다. 주가가 간신히 매수 금액을 회복했을 때 전부 다 팔았고 그 이후 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이때 워런 버핏은 중요한 교훈을 3가지 얻었다. 1. 매수 금액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2. 주가 변동에 매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14세 때는 오마하의 작은 농장을 구입했는데 이때도 주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농장을 구입하려고 할 때 매일 가격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격에 대비해 입지, 생산량 등을 보겠지요. 주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에게 주식은 농장과 같았다. 매일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매일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현재 90이 넘는 나이에도 건강하게 현역 투자자로 활동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16세 때들은 요정이 준 자동차 이야기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리본이 달린 새 차가 집에 와 있을 거야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단 이 차는 너가 갖게 될 마지막 자동차이며 평생 이 차를 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평생 타야 할 자동차니 자동차 설명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조금만 고장나면 곧바로 수리하고 차고지에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자동차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런 버핏은 복리의 힘을 어린 나이부터 알았고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닌 한 주라도 많이, 하루라도 오래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자신의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리의 힘으로 매일매일 더 부자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몸과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19세의 워런 버핏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책을 보고 워런 버핏은 신을 만난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영원하다 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책을 읽은 뒤로 워런 버핏은 그를 스승으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가르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지금껏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올바른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워런 버핏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일관된 답변을 할 만큼 벤자민 그레이엄을 따랐고 그의 투자 철학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30대까지의 워런 버핏.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고향 오마하로 돌아간 버핏은 병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주간 훈련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곳은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훈련소에 입소 후 1시간이 지나자 버핏도 남들과 똑같이 쉬는 시간에 만화책을 읽고 최소한의 어휘로만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느새 나도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그 이후로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영자를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다. 버핏은 가장 존경하는 그레이엄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 회사는 유대인만 고용한다는 사실에 꿈을 접어야 했다. 대신에 다른 존경하는 사람인 아버지의 투자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주식을 공부하는 일은 재밌었지만 주식 중개 일에는 금세 실증을 느꼈다. 주식 중개인은 주식 매매가 활발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방식의 버핏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약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의사라면 이런 의사를 누가 찾고 싶을까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생각했다. 버핏은 주유소를 매입해 직접 운영해 보기로 했다.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자동차 유리도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대기업의 주유소에 대부분의 손님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버핏은 $2,000의 손실을 보고 주유소를 매각했다. 이 경험으로 버핏은 브랜드의 힘을 의식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운영해 단골을 확보한 기업의 브랜드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고 몸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벤자민 그레이엄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버핏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 후 2년 뒤 벤자민 그레이엄이 회사에서 은퇴를 선언하자 버핏은 그 회사를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뉴욕을 떠나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버핏은 굳은 결심을 하고 고향 오마하로 돌아갔다. 버핏에게 중요한 것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이 좋은 판단을 하게 해준다고 여겼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약 $17만 있었고 그레이엄의 회사와 똑 닮은 투자 조합을 설립했다. 1957년에 투자한 $1만 1969년에 $26만 되자 포브스에서는 버핏을 기사에 실기 시작했다. 버핏은 월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마하에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집단 안에서는 뛰어난 투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버핏은 답했다.
당시 월가의 문제는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남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주변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립니다. 지난주 카페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분이서 여러 회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서 3%에 오르면 팔아라, 몇 프로 오르면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2시간 동안이나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워런 버핏이 월가를 떠난 모습과 오마주가 되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선으로 여겨졌던 1960년대 월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주식에 접근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 성과를 낸 버핏의 다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6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회사의 문제로 주가가 떨어져 기업의 존속이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식을 두려움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현재도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65년 역사의 시작이 되는 버크셔 해서웨이 기업의 경영권을 버핏이 인수합니다. 40세부터 55세까지의 버핏. 이 시기에는 버핏의 투자 방식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1971년 시즈 캔디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버핏은 이 회사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가 아닌 성장주였던 시즈 캔디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때 버핏을 대신해 성장주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찰리 먼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즈 캔디의 브랜드와 명성, 고객 신뢰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하는 먼거는 좋은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라며 버핏을 설득했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운영해오던 투자조합을 모두 해산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에 전념하게 된 버핏은 쓰러져가는 회사를 재건하는 데 자신만만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된 사업인 섬유 사업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오랜 고군분투 끝에 55세 무렵 섬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금의 투자회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5만 배나 상승하였습니다. 56세부터 70세의 버핏. 이 시기는 버핏의 황금기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코카콜라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닷컴 버블에서 자신의 투자 방법으로 명성을 쌓은 것도, 포브스 선정 개인 재산 1위에 선정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요약만 들어도 재밌는 버핏의 황금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가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루 만에 22% 하락하는 것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다고 혈안이 되었지만 버핏은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버핏의 유명한 투자 원칙 2가지가 탄생했다. 첫째,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마라. 둘째, 첫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폭락한 주식을 사는 것은 버핏이 원금을 잃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 1988년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인 코카콜라 주식을 버핏이 매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코카콜라는 CEO들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고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었으나 인건비는 상승했고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한 프로젝트도 연이어 실패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가 투자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버핏은 코카콜라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배당, 해외에서의 성장 가능성,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 사서 투자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이 닷컴 버블로 들끓던 무렵 버핏은 IT 기업이 아니라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IT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옛날 사람, 지난날의 상징으로 비판받았지만 버핏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버핏은 자신이 모르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IT 기업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 후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자 버핏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고 그의 자산 또한 급격히 상승해서 포브스 선정 개인 자산 1위에 기록되었다. 71세 이후의 버핏. 이 시기의 버핏은 투자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키운 시기입니다.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자기 회사를 후계자들에게 넘겨주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학 강연에 참석해서 많은 이들에게 투자에 대한 철학을 직접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한 연설에서 한 답변은 워런 버핏의 수많은 명언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개인 자산에서도 인생의 경험에서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나요? 라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버핏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핏의 명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버핏의 투자 철학, 삶의 방식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을 떠나 오마하주에 갔을 때도 블랙 먼데이와 닷컴 버블 때도 남들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의 워런 버핏은 없었을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겪은 버핏이었기에 지금의 명성과 부가 따라왔던 것이죠.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거울을 봅니다. 라는 버핏의 말처럼 작은 결정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시간 매표소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